어떻게 끝날까도 궁금했겠지만 막상 결말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결말을 포함해서 영화 보시면서 생각하셨던 많은 것들 이야기 나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한국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도입부에 굉장히 강렬한 장면들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영화의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2016년도에 20대 범인이 이제 그런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서 19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작품을 쓰시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の事件、今おっしゃった事件というのはとても大きな引き金には確かになっているんです。その犯人がしたことの理由として言ったのが、障害を持った人というのは生きている価値がないから、人々の不幸を作るだけだから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ことにもすごく衝撃を受けて、でもそれっていうのはその人の価値を生産性で語るっていうのはもうすでに私たちの社会にも起きていることだったので、ああいった事件も本当に起こるべくして起きたなとその時に思って、ものすごい危機感を持ったことがこの映画を作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실제로 그 2016년도에 사가미하라 살해 사건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범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장애인은 삶의 가치가 없다, 불행을 양산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빗대는 것은 이미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생산성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속에서도 반복되어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플랜 75라고 하는 제도가 영화 속에서 설명되는 방식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미묘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화를 보시면 가난한 노령자의 경우는 선택할 수가 없고 사실상 떠밀려서 그 제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영화 분위기가 시종일관 되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감추는 사회의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そうですね、プラン75という制度はもちろん今日本には現実にはない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社会の雰囲気というか一見優しいように静かに穏やかに見えるようでとっても残酷で冷たい不寛容なものがあ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現実に今の社会に起きていることなので、それを描くためにあえてこういうスタイルで描こうと思いました。 네, 실제로 이 플랜 75라는 제도는 일본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핏 보았을 때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냉랭하고 관용이 없는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스타일을 취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시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씬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돕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인물들이 가질 만한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머리가 차가워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공의 죽음을 다루는 영화들이 흔히 취하는 그런 전략과는 좀 반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特に日本人って感情を隠す、見せない、顔は能面のように自分の感情を表さないことが良いことっていうのが美徳のようなものがあって、それをこの出ている、主人公をはじめ登場人物たちっていうのは表し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で、本心をなかなか言わない、間違ってると思ってもなかなか言えないとか、空気を読んだりとか、周りの人がどう思うかをまず考えてしまうっていうような、すごく日本人的ななんだろう、態度というかいうふうに描こうと思って、描きましたね。 일본인들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감정을 감추는 것이 일종의 약간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본심을 잘 말할 수 없고 이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입으로 옮기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다운 일본인스러운 태도를 반영한 그 인물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Still Hu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플랜치시브를 보고 느끼게 되는 심란한 감정을 굉장히 잘 요약한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를 인간으로 봐주는 건 어디까지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까지 인간으로 평가받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은 비단 노인뿐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 전반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가 이 영화가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そうですね、やはり昔だったら、私が子供の頃だったら長生きすることがいいことだったり、生きるっていうこと自体が尊いことだっていうのも本当にみんなが前提として生き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だんだん今の世の中って長生きをすることがあまり悪いことだとか、ネガティブな要素がたくさんあるだとか、あと、別に高齢でなくても社会の役に立っていないと自分は生きている価値がないんじゃないか、生きる価値っていうその人が生きる価値なんていう当たり前のことが問題視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る今って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すごく疑問に思っています。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장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전제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계는 장수를 오래 사는 것을 나쁜 것으로 취급을 한다거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고령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여하지 못했다면 나의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삶의 가치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인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플랜 75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영화가 코로나 기간이 끼어있는 동안에 각본도 완성이 되고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코로나 시기가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시는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ありました。もう2017年ぐらいから脚本を書き始め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当初はもっともっと暗い終わり方だったんですね。というのも私がとっても世の中を悲観的に見ていたこともあって、こんなに世の中になってもいいのみたいな、すごい憤りの方が強くって、そういうような映画を最初は描いていたんですが、コロナになってしまって、もう現実の世の中の方がもうずっと辛いというか不穏な空気になっている中、これでさらに暗い映画というか人の不安を煽るような映画を作るべき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なのでこの映画にするのであれば何らかの希望というか希望というか言うと愛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自分がこうであってほしいという願いのようなもの、祈りのようなものをこの映画に込めたいと思って最後を書いていったという経緯があったので、そのコロナの間にその脚本を書いていたというのはすごく大きな影響を受けました。 네, 코로나의 영향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각본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무렵부터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어두운 엔딩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코로나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나서는 현실이 조금 더 괴롭고 좀 불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어두운 영화를 만들면 불안을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왕 영화를 만들 거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그런 희망을 갖고 마지막 호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기간이 제 각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완성된 영화가 희망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것이었을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どんな感じだったかな。ヒロムの職業も違ってお医者さん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がどんどん狂っていってしまうような話だったと思いますね。あとマリアが子供がいるんじゃなくて妊娠をしていてっていうようなで最後に子供が生まれるか否かみたいなとか、あと未知も自分の意思で、生きることを選んだという描写はなくって、未知は死んだのか死んでないの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ちょっとぼやかした描き方をしてましたね。 네, 먼저 설정면에서 히로무의 직업이 원래는 의사였었고요. 점점 그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그런 묘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 해외 이주 노동자 여성분 역할이 원래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과연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을 던지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할 예정이었고, 미치 역시 자기 의사로 삶을 살아나간다는 그런 묘사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설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플랜 75라는 영화가 국가가 행하는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인물들이 다 이 노인들로 구성된 이야기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
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몰려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는 생업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안내하는, 돕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15분씩 짧은 전화통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속에 있는 젊은이들도 전부 다 죽음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풍경으로 그려져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랜시시보가 노인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 모두를 연루시키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その通りで被害者というかこの映画の中で虐げられているのは高齢者の方だけではなくってそういった社会で生きるましてやそれに加担させられている若い人も被害者であると思っていてで彼らは今は若いからその仕事をしてますが自分たちの行き着く先はこれなんだっていうのを嫌顔でも刷り込まれ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誰にとっても本当に生きづらい世の中であるし誰も救わない世の中である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ない人が多かったりその現実を見て見ぬふりして無関心だったり無感覚になってしまうことの恐ろしさをこの映画で描きた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ね。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제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 역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이거다라는 게 점점 각인이 되고 모두에게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보고도 보지 못한 척을 하고 그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영화 시나리오 쓰시면서 취재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미치의 동료가 같이 일을 하다가 일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미치까지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하는 위험성을 아는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부터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치 정도의 월세를 미리 내야지 집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 쓰시면서 어떻게 취재를 하셨는지 그 취재의 내용에는 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들이 실제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취재를 아마 하셨을 것 같거든요. そうですねリサーチの段階でそういう本を読んだり新聞記事を見たりドキュメンタリー見たりで今の高齢者が置かれている厳しい現実というのを問題意識を持って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は別に高齢の女性を中心に15人ぐらいに会ってその方の人生についてインタビューをしたりって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でいろんな立場の方結婚されてる方もいれば独身の方も子供がいる方いない方っていろいろいたんですけれども、共通して皆さん一つ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ね。それはとにかく誰にも迷惑をかけないで死にたいと。もう迷惑をかけたくないっていうのが全員が言っていたことで、なんかそれはすごく印象に残っています。 제가 일단 리서치 단계에서는 책을 읽기도 하고 기사를 읽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고령자 여러분들의 그 힘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고령자 주로 여성분들 15분 정도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은 분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은 어쨌든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죽고 싶지 않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その方たちにプラン75というものがあったらどう思いますかって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ほとんどの方があった方がいい、なぜなら安心だから、今すぐに自分がそれを使って死にたい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いざという時にこういうものがあれば自分の安心になるからっておっしゃってましたね。 그리고 그분들에게 플랜 75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제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왜냐하면 내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당장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치의 집 내부 풍경과 그 다음에 히로무의 삼촌네 집 실내 풍경이 굉장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치의 집 풍경은 마치 박물관처럼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거기에 물건들로 남아있는 것 같은 공간처럼 느껴지고, 히로무의 삼촌이 살고 있는 곳은 그보다는 약간 황량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를 디자인하는 것도 사실 캐릭터마다 다르게 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そうですね、いろいろな方のお話を聞く中でやっぱり女性の方がそ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りとか人と生活を楽しんだりっていう傾向が強いんですけれども、男性の一人暮らしの場合は人とつながりを持たない、会社を退職した後はなかなかそのコミュニティに入れなかったり、助けてと言えなかったりとかで、セルフネグレクトというかそういう傾向が強いっていうのをよく聞くので、そういった要素を2人には反映させましたね。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 쪽이 조금 더 그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하고 생활을 즐기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이 둘에 반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영화 속에 좀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을 하려고 해도 키오스크가 낯설어서 주문하기에 실패하고 그냥 가게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게, 미치가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제 무슨 동사무소 같은 데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 컴퓨터를 쓰는 게 약간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오류가 났다,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이 와서 몇 번 해보고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노인들, 초고령자들이 마주하는 문제들 중에는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이 영화가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そうですね、なんかこれができなければできない人はもう排除するみたいなあなたはこの社会に必要とされてないんですよっていうメタメッセージというかが
なんかそれが多かれ少なかれいろんな場面でもうすでに社会に存在してるなって思うので、特にシーンは入れたんですけれども、でコンピューターでは多分60歳以上の求人はないからゼロって出てきてしまう。あれはエラーでも何でもなくって、もうそういうふうにもう全て数字でこうシャットアウトされてしまって、個々の一人一人の事情だとかは全く無視されてっていう、全て機械的に合理的に人を切り捨ててしまうことの残酷さみたいなものが出ているシーンだ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으면 배제가 돼버리고 마치 당신은 필요 없다는 약간 그런 잠재된 메시지라고도 메시지를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씬에서는 컴퓨터에서 65세 이상의 구인이 잘 없기 때문에 에러도 뭣도 아닌 그냥 구인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숫자로 차단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잔혹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 바이쇼치에코라고 하는 미치를 연기한 배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아마 다들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일하던 호텔을 그만두고 나갈 때 그 사물함 같은 곳에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나오잖아요. 마치 그동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인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소소한 연기의 디테일들이 이 미치라고 하는 인물에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배우와의 현장 에피소드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はい、まず倍賞千恵子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した理由というのは、やっぱりとっても苦しい、追い込まれていく主人公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惨めだったりかわいそうな主人公にしたくなくって、どこか凛とした美しさ、人間としての美しさや強さを感じさせられる主人公にして、だからこそ見ている人が感情移入できるような、なんとかこの人に生きてもらいたいって自然に思えるような人に演じてもらいたいと思った時に倍賞さんしか考えら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ですね。 우선 바이쇼치에코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요, 이걸 굉장히 괴롭게, 사실 이 역할은 죽음으로 내몰아져가는 역할인데요, 이게 참혹하다거나 불쌍하게 그려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딘가 조금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런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관객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생각난 게 딱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밖에 없었습니다. 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ロッカーを拭くシーンなんですけど、私もシーンとても好きなんですけれども、あれは私何も言ってないんですが、もうロッカーを片付けて去るっていうシーンだけ脚本に書いてあったのを倍賞さんが自然にハンカチで拭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て手を合わせて言われたんですね。もう私はそれを見た時に、もう未知のが今までどういうふうに生きてきたのかっていうのが全てそこに現れているというか、それをさらっと倍賞さんやられていて、本当素晴ら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 네, 로커를 미치가 이렇게 닦는 씬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디렉팅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로커를 정리하고 떠난다라는 말만 각본에는 썼는데요. 바이쇼 치에코 배우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장을 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대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미치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궁금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을 들어보시려고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분명히 영화를 보고 관객께 무대 인사 같은 걸 다니시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관객들을 많이 만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そういう人がいっぱいいるだろうなと予想して作ってましたし、私自身ももしかしたらあった方がいいって将来思うかもしれない。私若い頃こんな映画作ったけれどもやっぱこれはあった方がいいかもって思う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ちょっと不安があるので、もしこの映画を見てあった方この制度を求めてしまうっていう人がいても全然不思議でないというか思います。 일단 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것이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언젠가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는 역시 있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 역시 이 제도를 찬성하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영화가 현실적인 디스토피아 장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근미래에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 이제 각본 쓰시고 만드시면서 참고하신 영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参考にした映画はそうですね、さっき裏でもちょっと話したんですけれども、一歩間違えるとものすごく感傷的なメロドラマになってしまう題材だと思って、それはすごく避けたかったので、なるべく、冷徹にというかドライに描きたいと思った時に、参考にしたのはミシェル・ハネケとかの映画かな。非常に感情をちょっとそぐような感じとか、あとはダルデンブラザーズとかの映画を参考にし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단 아까도 그 대기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조금 자칫 빗나가면 그냥 감정을 터치하는 멜로드라마로 그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냉철하고 드라이하게 묘사를 위해서 아마 참고를 했던 작품을 굳이 꼽자면 미셸 하네케의 작품이나 그 감정을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다렌 브라더스의 작품, 예, 다르덴 형제나 미하엘 하네케 영화나 이렇게 참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 더 하고 이제 객석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예, 영화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극장에서 보셔서 굉장히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대사가 없이 그냥 그 공간에 멍하게 있을 때 막 지나가는 주변 소음들, 그게 때로는 자동차 소리일 때도 있고 새 울음소리일 때도 있고, 이런 사운드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때로는 이 인물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같고 또 때로는 인물을 옥죄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실 때 특별하게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サウンドはすごく注意を払ったというか、というのも生きている時にいろんな音が聞こえるって、なんか生そのものというかだと思うので、特におじさんですね、ヒロムのおじさんが施設に向かっていく時って、彼が生きている間に聞く音ってこれが最後なんだっていうので、車の音だったりラジオの音だったり最後に寄った食堂のキッチンの音だったり、私たちが普段普通に聞いている音っていうのがなんかこれほどまでに愛しく聞こえるというか、そういうなんだろう、
ところを表現したくて音には非常に気を使って入れましたね。 그 사운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히로무의 삼촌이 그 시설을 향해서 갈 때는 그런 그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자동차 소리, 라디오 소리, 그냥 식당의 그런 소리들이 그런 일반적 음성들이 굉장히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운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나시죠? 그 히로무하고 삼촌하고 마지막에 이제 식당에 들렀는데 히로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삼촌을 보니까 삼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주방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 막 스쳐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넘길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듣는 세상의 소리다라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보시다가 아마 한 3번 정도 약간 이렇게 움찔 놀라신 장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치하고 그다음에 히로무하고 요코하고 정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딱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들의 생활, 삶을 몰래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것처럼 느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존재가 들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동시에 나도 이 이야기의 일부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인물마다 이렇게 몇 번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そうですね、自分で意識して入れたのが2箇所なんですけれども、一番最初の道が冒頭ふっとカメラの方を向くとこなんですけれども、あそこは来たるべき災難の気配を道がふっと気づくっていうような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カメラを見ることによって観客、あなたたちの話でもあるというか傍観者ではないよっていうのがふっとそこで入るといいなっていう意図もあったんですが、であと陽子ってテレフォンオペレーターの人、彼女が最後に見る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あそこは最初何の罪悪感も抱かずにプラン75で働いていた陽子という人が未知と触れ合うことで初めて自分がなんて残酷なシステムに加担していたのか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く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で後ろで話している人たちの会話というか、女性の声とかもとてもおぞましいことを話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自分自身ゾッとして嫌気がさしているんだけども、ふっと見ている観客というか、見ている私たちに対してこういう社会に加担しているのは私たちも同じ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投げかけというか問いかけみたいなものが少し出たらいいなと思ってやったシーンですかね。 제가 의식해서 만든 장면은 2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미치가 카메라를 향해서 보는 그 장면인데요. 다가올 재난의 그 기척을 느껴서 카메라를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된 것이고, 이게 당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관객 여러분, 당신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씬을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전화 콜센터 직원인 요코가 그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데 플랜 75라는 그 제도에 가담을 했는데 미치라는 인물을 만남으로써 이런 잔혹한 시스템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느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거기에 너무 소름이 끼치고 관객들에게도 이런 사회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도 똑같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객석에서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손 드시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지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じゃあすごいなんか投げてる 그 안경 쓰신 남성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그 미치의 그 직장 동료분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책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그 이전에 나는 그냥 집에서 죽는 게 좋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이 미치의 친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자기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죽음을 이제 뭐 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조금 비참한 죽음처럼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반면에 다른 노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그 플랜 75라는 서비스를 반기면서 이렇게 죽음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보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제 좀 더 인간다운 죽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人間的なシーン難しいですね。なんか単純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一人でもその人の死を悼む人がそばにいる中で死なせてあげたいという気はするというか、お友達も一人で、テレビをつけたまま亡くな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あれを、幸せな死とはちょっと私は思えなくって、おじさんにしてもおじさんが最後その看護師がそばにはいるんだけれども、看護師は全く違う電話をかけていて、全く彼が今まさに死んでいくってところを全く気にかけてないという、これほどにまで尊厳のない死ってないなと思うので、そうですね、難しいです。 굉장히 어렵네요. 단순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죽을 때도 혼자서 TV를 그냥 켜놓은 채로 죽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저는 결국 그게 행복한 죽음이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로무의 삼촌 역시 마지막에 곁에 간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뭐 다른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존엄이 없는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黒い女性。 그 영화에서 세 명의 젊은 그 플랜 75에 가담하는 노동자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 여성분의 행동이 좀 기억에 남아서요. 그 다른 전화 상담원이라던가 히로노 씨의 경우에는 직접 노인을 그 전에는 그냥 굉장히 상냥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일을 하다가 직접 노인을 만나서 뭔가 이런
약간 연대감이 생기면서 좀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신을 밖으로 빼온다든지 그러는데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인하고 직접적인 연대 관계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규칙에서 벗어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었는지. そうですね、なぜフィリピン人のマリア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この映画の中で大事だと思ったかというと、フィリピンの方っていうのが家族とかコミュニティの、つながりがものすごく強くって国民性で困ってる人がいたら助けるのが当たり前っていう方たちだという印象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は対照的に今日本もかつてはそういう時代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が、今は本当に一人一人が孤立していて、家族もコミュニティのつながりもすごく弱くなっている。それがすごく対照的に見せたくってマリア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入れたというのが一つなんですが、それにプラスして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この映画に出てくる日本人の登場人物というのは、ルールに従って生きていて、上が決めたこと、国が決めたこと、会社が決めたことに盲目的に従ってしまう。ですがマリアという彼女だけが自分自身の良心に従って自分行動指針がある人っていう、そこも非常に日本人と対照的な人物として描きたかったんです。 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연대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제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현대 일본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그런 커뮤니티의 연대감, 유대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는 인물이 대조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더해서 일본의 그 젊은이 인물들을 조금 보자면 단지 그런 규칙을 따르고 상부의 명령에 그냥 굴하고 국가가 시켰으니까, 사회가 시켰으니까, 회사가 시켰으니까 라면서 그냥 묵묵히 그 제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지침에 어긋나는 자기 지침을 가지고 그런 정해진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조적인 인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영화 잘 봤고 저는 플렉75 제도는 반대하는 편이지만은 그 이유가 바로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별거 아닌 장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장면이 미치와 요코가 통화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장면만으로도 플렉75가 반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현재 사회에서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 간의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라든지, 현재 노인 세대는 구시대 방식의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퇴장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여기 플랜75의 어떤 정부가 그 가결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노인분들 되게 좀 힘드시죠?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라는 뭔가 좀 그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만든 듯한 제도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그런 소통 방식이 어떻게 하면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노인 세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더 잘 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高齢者の方が自分の声を上げたり主張するってなかなか難しいのかなと思っていて、これだけ世の中に高齢者が邪魔だとかいう空気が強くなっている中でどんどん肩身が狭くなっているなと思うので、難しいですけど、でもちょっとイメージが先行して、高齢者対若い人たちっていうのを分断があるように煽っているメディアをそのまま鵜呑みにしないっていうことはまず私たちにできる一つの一歩では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고령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령자는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그렇게 될수록 점점 이분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에 앞서서 고령자 대 청년이라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있는 미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갈등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 近くに行きますかね。どうしようかな。じゃあ一番後ろの 가장 뒤에 계신 분. 영화를 보면서 플랜 75라는 제도가 되게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장 일정 문제 때문에 집행 일정이 밀려진다든지, 또 주인공도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신도 상대적으로 쉽게 좀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실행 과정에서 되게 좀 허점이 많은 제도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좀 의도적이셨는지, 의도적이셨다면 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特に未知とかおじさんが行った施設というのは身寄りがない人だけを集めている施設なので、本当におっしゃる通り抜け穴というかいろいろなものが雑に作られていてという意図はありました。 네, 그렇습니다. 그 밑이나 삼촌이 있던 시설은 친인척이 없으신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시설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허점이라든지 그렇게 엉성한 것을 조금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じゃあ一番後ろの女性真ん中の、はい。 저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고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기자님께서는 이 영화를 현실적인 디스토피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감독님은 이런 제도가 실현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현실적인 유토피아 영화이고 가능하면 내가 죽을 때 이미 이런 제도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 말씀하실 대로 이 영화가 온전히 이제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몇몇 부족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영화에서 스치듯이 지나갔던 민간 서비스 영역이 같이 드러났더라면 혹은 몇몇 보완점들이 보완된다면 되게 매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나 염려를 덜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이 만나신 다른 관객들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영화가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논의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밑바탕이 된다면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되실까 아니면 그래도 이런 사회에 좋은 바탕이 되었다 뿌듯하게 여기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の可能性もなきにしもあらずとは思うんですが、確かにこの映画を見てもこの、制度があってほしいという方もいる一方で、そう思ってみたけれども映画を見て気が変わったっていうそんな最初はいいと思っていたけれどもその気持ちが変わったっていう人も多くいまして、私は後者の方が多くあればいいなという願いを持って作ったので、ですかね、後悔はしないとは思いますが、わからないですね、その時になってみないと。 네, 일단 이런 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 제도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 영화를 만든 것 자체는 후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돼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近くにいる方がいいかな。じゃあじゃあ真ん中の、黒い方にしようかな。 중간에 있는 검정색 옷 입으신 反対する側の人の特徴は人の命を軽く見るんじゃねえ、ふざけるなみたいななんかすごくシンプルになんですかね、人間が生きることを肯定している人では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 아마 사람들의 목숨을 경시하지 마, 웃기고 있어라는 그런 감정을 심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모두가 찬성하는 제도가 아니어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 같은, 그리고 오히려 오싹한 감정 같은 것들도 느끼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ちょっと最後選べないから選んでください。 네, 여기 가운데 안경 끼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저도 일본 감독님들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과 되게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감독님뿐만 아니라 그 한국 감독님들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고 근데 되게 합치면 되게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야카와 치에 감독님도 혹시 한국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이랑 혹시 그려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한번 궁금하고 꼭 말해줬으면 저는 말해지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いつかそんな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韓国の映画にしても映画界にしても映画人にしても本当に尊敬している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ので、なんか一緒にやりたいというか学びたいところが今はたくさんありまして、で私ももう少しキャリアを積んだらそういう機会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네, 언젠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영화나 영화인 분들, 영화계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조금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 더 커리어가 쌓이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여러 가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도 SNS 같은 데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본다면 저는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영화를 보고 계속해서 이 영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하고 가깝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 계시는 또 많은 분들처럼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약간은 오싹한, 그 다음에 영화 끝난 다음에 머리가 좀 차가워지는 것 같은 감각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 진행한다고 했더니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님이 하야카와 치에 감독님 너무 좋다며 오늘 오고 싶다고 한참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감독님 목까지 즐겁게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소감 여쭙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はい、本当に皆さんこんな遅い時間まで、お付き合い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映画の感じ方って本当いろいろあると思っていて、白か黒か正しいか悪いか悪か善かっていうどちらかすぐには答えの出ないその真ん中のグレーなところ、人が行ったり来たりしてしまうなんだろう、複雑で人間の心の複雑で繊細な部分をこの映画で描いたと思うので、どのように受け取ってもらってもそれは間違いではなくって、そうした人間の心の機微というか複雑なところが、映画を作る上でも映画を見る上でも楽しみ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皆さん今日は本当に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그런 느끼는 것은 다양할 거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닌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그런 논리가 아닌 그레이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인간의 섬세함을 다룬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도 뭐 상관이 없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나 감정의 복잡한 감정선들을 만드는 측에서도 또 보는 측에서도 하나의 즐거움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